지금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한 장의 위성 사진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포착된 길이 350m의 정체불명 구조물,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촉박한 조사 기한이 주어졌는데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이 작은 동맹국 한국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으로 오해받은 그 구조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이 30년 기술 격차를 인정하며 배우는 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로즈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우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초침보다 빨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회 요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제 앞에 놓인 모니터 화면 속 데이터는 20년간 해양 기술을 분석해온 저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이 데이터 핵잠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 제가 입을 열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포착된 전력 소비 패턴은 기존 그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어요. 일반적인 핵잠수함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12배에 달하는 수치였거든요. 더 기묘한 건 이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급증했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분석 내용을 설명했어요. 길이 300m급 구조물이 분명한데 어떤 국가의 잠수함 사양과도 맞지 않습니다. 소나 반응도 일반적이지 않고요. 제 얼굴에는 전문가로서의 당혹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해상 장비와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NSC 국장이 팔짱을 끼고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균형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분석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사흘간 수집된 위성 데이터를 보시면 이 구조물은 특정 좌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70k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열화상 이미지는 바다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덩어리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로즈 분석관,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제 어깨가 살짝 긴장으로 올라갔어요. 48시간 안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 주십시오. 백악관의 최종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현장 조사 계획이 빠르게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과거 태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완전히 속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짐을 챙기며 생각한 건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보통 기술 허세가 심한 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과장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들은 제 편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백악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한이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차량 안에서 저는 가방 안의 조사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해양 분석기, 소나 탐지 장비,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둘레스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태국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속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었다가 핵심 기술을 모두 탈취당했었어요. 공항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해양기술 발전 속도는 분명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번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1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측이 과연 협조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허세를 부리며 시간만 끌 것일까? 과거 경험상 동맹국들도 자국 이익이 걸리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순간 제 시계는 오후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항 청사 밖으로 나서자 검은색 세단 2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보낸 차량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제게 건네진 자료 봉투는 봉인이 완벽했어요. 저는 봉투를 뜯으며 한국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상했던 것처럼 모호하고 제한적이었어요. 해양연구시설 시찰이라는 표현만 반복되어 있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가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용산구로 향하는 도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지난밤 백악관에서 받은 브리핑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과거 태국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속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본 사람은 송다현 제독이었습니다. 키가 178cm 정도 되는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었어요. 어깨에 붙은 제독 계급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그가 저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로즈 분석관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송다현 제독의 첫 인사는 예의상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그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과 훈장들이 한국 해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는 건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보려는 건 전력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증거죠. 회의실에 앉자마자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몇 장의 자료를 펼쳤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해군 시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위성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열화상 이미지였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의 질문에 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송다현 제독이 되묻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의혹 해소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안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어요. 한국이 과연 진실을 말할지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침 7시 부산항으로 출발합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현장 접근을 허가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제 의심은 여전했어요. 한국 측이 보여주려는 것과 실제로 숨기고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산항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4시 43분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위성분석국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제 눈이 화면 속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좌석 옆에 앉은 송다현 제독은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메시지를 그에게 공유할 수 없었어요. 미국 측 기밀 정보였거든요. 열차가 부산에 도착하기 30분 전, 제 노트북에 또 다른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어요. 파일을 열자 제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동해 해역의 실시간 열화상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 진동 패턴은 잠수함이 아니라 도시 크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송다현 제독이 제 쪽을 돌아봤지만 저는 급하게 화면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어요. 바닷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덩어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그 구조물은 일정한 패턴으로 부상과 잠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200m에서 수면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300m 깊이로 내려가는 움직임이었어요. 이런 행동 패턴은 기존 어떤 잠수함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곧바로 해군 부두로 향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저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는 추가 정보들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었거든요.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범한 한국 해군 함정들만 정박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위성이 포착한 그 거대한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길이 350m, 폭 170m에 달하는 정사각형 열원 반응이었어요. 송다현 제독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 측이 보여주려는 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아래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위성이 포착한 영상에서 그 구조물은 0.4초 만에 바다 전체를 거대한 직사각형 그림자로 변화시켰거든요.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바다 표면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거대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불과 3분 후에 다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송다현 제독이 커피를 가져오며 제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소식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규모와 움직임은 기존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저는 부산 해군기지 작전 통제실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파견된 특수잠수팀이 이미 목표 해역에 도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 측이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송다현 제독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통제실 모니터 화면에는 6대의 무인 잠수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에서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수심 150m 지점에서 드론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하강을 계속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 레이더 요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 통신기를 통해 특수팀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잡음이 심했어요. 뭔가 이상한 간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수심 200m 지점에서 첫 번째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드론 하나의 나침반이 갑자기 15도 편향을 보였어요. 조종사는 장비 오류라고 보고했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신호 교란이 12%.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환경입니다. 제가 중얼거린 말을 들은 송다현 제독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심 250m에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6대의 드론이 동시에 통신 두절 상태에 빠진 것이었어요. 제 헤드셋에서는 삐하는 단조로운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조종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전자기 간섭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기술진의 보고가 들렸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강도의 자기장 교란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력한 전자기 방어막을 설치해둔 게 분명했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드론들의 신호등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빨간불로 바뀌는 상태 표시등들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억 달러가 넘는 최첨단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드론마저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기술진의 마지막 보고와 함께 통제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6대의 무인 잠수정 모두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에서 이런 완벽한 전자전 차단을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송다현 제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즈 분석관님,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장비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이런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일까요? 통제실을 나서며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라는 직감도 함께요. 오후 4시 27분, 제 노트북 화면에 긴급 알림창이 떴습니다. 미국 위성감시국에서 발송한 극비 영상 파일이었어요.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한반도 동해 이상 구조물 실시간 포착.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영상을 재생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어요. 길이 350m, 폭 170m에 달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어요. 모듈형으로 연결된 여러 구획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위로 솟아오르고 어떤 부분은 옆으로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해상 구조물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군함이 아니라 독립생태계입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구조물 표면에는 수십 개의 태양광 패널이 펼쳐져 있었고 측면에서는 바닷물을 정화하는 듯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위성 영상의 타임스탬프를 확인하니 이 구조물이 불과 30분 전에 수심 200m에서 부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부상 과정에서 그 어떤 소음이나 진동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바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구조물 위쪽에서 작은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확대해서 보니 그것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함정 승무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평범한 시민들처럼 보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조물 한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텃밭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것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영상 하단의 좌표를 보니 이 구조물이 불과 10분 사이에 20km나 이동했다는 표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잠수한 상태로 그 거리를 움직인 후 다시 부상한 것이었어요. 이런 속도와 정확성은 기존 어떤 해상 이동 수단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화면 속 구조물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모듈이 연결되고 다른 쪽에서는 작은 보트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것이 한국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라면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해상국가 시설이었거든요. 육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송다현 제독이 제 뒤로 다가와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공개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우리는 한국 해군 고속정을 타고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위성 영상 속 그 거대한 구조물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송다현 제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40분 후 갑자기 고속정의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선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전자장비가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제멋대로 돌아가고 GPS도 신호를 잡지 못했어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미국 특수팀의 것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침투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장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위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송다현 제독이 조용히 무전기를 받더니 한국어로 뭔가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치 바다 밑에서 거대한 산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금속성 구조물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섬처럼 보였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이 올라오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350m에 달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완전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의 한 구역을 통째로 바다에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곳곳에 녹지 공간이 있었고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구조하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작은 보트가 출발했어요. 그 보트는 표류하고 있던 미국 특수요원들을 찾아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제가 놀란 건 한국 측이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도 플랫폼의 선착장에 접안했습니다. 내려서 첫 발을 딛는 순간 제가 느낀 건 안정감이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바닥은 일반 도시의 포장도로와 다를 바 없었어요. 플랫폼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작은 상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는 핵이 아닙니다. 6개월간 완전 독립 생존이 가능한 해상 도시예요. 송다현 제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한 해상 도시였습니다. 자체 발전 시설, 담수화 장치, 농업시설, 심지어 학교와 병원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구조된 미국 요원들도 플랫폼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 대신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한 요원이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플랫폼 중앙의 관제실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전 세계 해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120대가 넘는 자율 드론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동시에 발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해상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개념이었어요. 육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미래형 사회였습니다. 플랫폼을 떠난 후 13시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20년 경력 중 가장 어려운 문서였어요. 어떤 단어로도 제가 본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은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요. 새벽 5시, 저는 마침내 암호화된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해상 플랫폼 기술 평가 및 격차 분석. 하지만 그 내용은 미국 국방부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만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저는 플랫폼의 AI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120대의 드론이 동시에 완벽한 협업을 보여주는 수준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 군사 AI보다 최소 15년은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AI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350m 플랫폼 전체가 완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했어요. 바다의 파도, 조류, 태양광, 심지어 온도차까지 모든 자연 에너지를 통합 활용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12%의 자기장 교란으로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장비를 무력화시킨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공격용이 아니라 순수한 방어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보호막 같은 개념이었어요.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분석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로즈 분석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이 정확한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제 분석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워싱턴에서 추가 분석팀이 파견됐습니다. 해양공학 전문가, AI 시스템 분석가,
에너지 효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그들도 제가 본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 기술들을 재현하려면 최소 30년이 필요하다는 평가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위해 개발하는 기술들을 한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시켰어요. 결과적으로 같은 분야에서도 훨씬 더 진보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닷새 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저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어요.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입니다. 격차가 너무 큽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패배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했어요. 견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들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배워야 합니다. 이걸 막으려는 건 역사를 거꾸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제 마지막 말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위협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바다 위에서 완전히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워싱턴에 파장을 일으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군사적 대응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인 사람들은 제 분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무부가 움직였어요. 한국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송다현 제독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대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주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사관이 아니라 협력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가짐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심과 경계 대신 배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거든요. 이번에는 송다현 제독뿐만 아니라 한국의 플랫폼 개발진 전체와 만날 예정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공식 요청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해상 플랫폼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의 말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대국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제시한 협력 조건들은 놀라웠어요. 기술 공유는 하도의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그리고 모든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것. 이런 조건들은 기존 군사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제안한 지구 해양 공동체 구상이었어요. 각국이 독립적인 해상 플랫폼을 구축하되 서로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공존의 모델이었어요. 회의 둘째 날, 저는 다시 그 플랫폼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습자로서였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친절하게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AI 제어 시스템부터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폐수 처리와 담수화, 심지어 해상 농업 기술까지요. 놀라운 건 이들이 모든 기술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허나 기밀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독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한 연구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협상 마지막 날 양국 대표들이 공동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미 해상 지속가능 기술 협력 협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서명식에서 제가 소감을 말하게 됐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제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송다현 제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존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지혜로 협력하는 시대가 온 것이었어요. 협정 체결 후 제가 받은 첫 번째 임무는 미국 내에서 해상 플랫폼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었어요. 미국도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해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해법이 필요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태평양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국경으로 나뉜 바다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의 터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는 곧 더 많은 플랫폼들이 떠오를 것이었어요. 경쟁하는 요새가 아니라 협력하는 도시들로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